네, 안녕하세요. 이제 미술 2학년 미술 감상과 비평 다섯 번째 시간이죠, 다섯 번째. 근데 제가 이거를 한번 찍었어요, 어제 이렇게. 근데 이게 재생이 안 되고 업로드가 안 돼가지고 지금 다시 찍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업로드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올리면은 또 뭐 늦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자, 그래서 네. 음, 여러분들은 처음 보겠지만 두 번째입니다. 아예 다 찍은 다음에 다시 찍는 건 또 처음이에요. 중간에 이제 끊고 다시 찍은 적은 있는데, 예. 아무튼 자,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수행평가는 이제 전묘를 해보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스텐실이라고 해서 그 파나 중에 파나가 이제 크게 네 종류가 있어요. 뭐 볼록파나, 원목파나, 그리고 뭐 평파나, 그리고 공파나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공파나라고 하는 구멍을 뚫어서 파나를 찍는, 그 중에서도 뭐 실크 스크린이랑 스텐실이 있지만 우리는 스텐실을 할 거예요. 제일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활동을 할 건데, 뭐 지금 이 수업에 뭐 스텐실의 단계를 설명을 하면은 뭐 한 10분이면 끝납니다. 사실 뭐 이렇게 어려운 개념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파나의 어떤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걸로 오늘 수업은 진도를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조금 제가 약간 세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뭐 그것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제 찍어보니까 그 오목파나까지 설명을 했어요. 제가 한 40분 찍었는데, 그래서 뭐 지금 다시 하는 것도 뭐 그쯤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좀 생략을 하면은 뭐 평파나까지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어쨌든 네, 좀 바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과제를 수행해 주시고 계신데, 과제는 이제 좀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 잘 내시는 편입니다. 한 반에 한 10명 정도를 제외하고 한 반 이상은 내는 것 같아요. 물론 많은 양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정도 이상 인원이 계속 내고는 있어요. 한 15명 정도 내는 것 같아요. 한 15명에서 한 20명 내외 정도 내시는 것 같은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제 한 10분은 이제 잘 제출을 하세요. 뭐 수업을 듣고 나서. 근데 한 5분은 이제 수업을 안 듣고 과제만 해결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드린 내용은 좀 이렇게 취합을 해서 좀 종합적인 거를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제 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찾아봤을 때는 인상주의라는 어떤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신인상주의 혹은 이제 뭐 조형의 요소와 원리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봤을 때는 잘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은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세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걸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는 이게 좀 기초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크게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자가 왜 밝아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잖아요. 근데 뭐 대부분 이제 찾아주신 분들 중에서는 뭐 관찰을 했기 때문에 뭐 밝아졌다 뭐 이런 식으로만 서술을 해주셨는데, 인상주의가 그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시각적인 형태를 객관적으로 이제 묘사하려고 관찰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왜 그 관찰을 했는데 왜 밝아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를 적어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서술이 부족하신 친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제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지금 뭐 당장 손을 보시더라도 아니면 앞에 있는 물건들을 보시더라도 그 명암의 어떤 대비가 이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뭐 밤에 촛불 하나를 켜놓고 이렇게 대상을 바라보지 않는 이상이야 그렇게 어둡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제가 예를 들었던 작품은 물론 그 촛불을 킨 장면을 묘사를 한 거지만, 그때 그 묘사를 한 이유는 좀 더 명암의 어떤 극적인 분위기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볼 수 없는 이미지죠. 그게 어떤 신화적인 주제 인 것도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더해져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시각적인 환경을 일부러 인위적으로 조성을 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때는 그런 미술이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인상주의는 뭐예요? 그런 미술은 별로 가치가 없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이 시각적인 이미지를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자. 그게 바로 우리 삶에 있는 미술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전까지의 미술은 어떤 미술이 굉장히 막 도구화되어 있고 어떤
메시지나 이런 걸 전달하는 데 주 목적을 뒀었다면 인상주의에서는 그런 메시지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이 가시적인 세계를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하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의 어떤 명암의 대비는 그렇게 강렬하지 않다더라. 이런 사실을 발견해낸 것이고, 그리고 색깔도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대상은 빨강색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 빛의 그 광원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이 빨강색이 약간 주홍빛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약간 좀 갈색빛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어떤 색상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바탕으로 객관적인 색채를 표현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시각적인 이미지를 있는 그대로 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약간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니라 아예 이걸 듣지 않고 적어주시는 게 이제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주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 자료를 이제 참고를 해서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뭐 나쁘다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뭐 일단 공개가 되어 있는 자료니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좀 참고를 할 때는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좀 그 핵심 내용을 이제 추려가지고 내 말로 이제 좀 쓰면은 이제 좀 나은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좀 문제가 더 심해요. 그 찾아서 하는 것보다 그냥 답을 뺏겨서 쓰는 건, 심지어 이제 바로 밑에 있는 애 거를 뺏겨서 쓴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예, 아시겠죠? 이 과제는 이게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제의 주 핵심은 정답을 틀려도 됩니다. 틀려도 되는데 아무거나 써서 틀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린 내용을 가지고 쓰긴 쓰는데 거기서 이제 오개념이 있으면 좀 틀리실 수 있겠죠. 그런 건 이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수업 시간에 어떤 부분에 설명이 부족해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구나 하면 제가 이제 그걸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이제 그 과제 제출의 어떤 핵심인데, 그러면 이제 뭐 정답에 맞췄건 틀렸건 간에 일단 학습을 했다는 게 확인이 되니까 그거는 똑같이 과제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 외에 이제 아무거나 아무 말이나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거는 이제 좀 그 평가의 취지랑 그 이 과제를 내는 취지랑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너무 심한 분들은 이제 제가 인정을 안 했어요. 다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아직도 확인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거 좀 잘 해주세요. 그러니까 수업을 좀 잘 들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 얘기도 수업을 듣지 않으면 모르겠죠. 제가 공지에는 써 놓긴 하는데 뭐 출석부에도 써 놓긴 하겠습니다. 근데 뭐 별로 이렇게 큰 소용은 없는 것 같긴 해요. 뭐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행평가만 보니까 더 그러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수행평가만 평가를 하는데 온라인 수업에서는 수업하는 게 이제 좀 제약이 있습니다. 제가 미술사 수업을 여러분한테 재밌게 좀 가르쳐주고 싶긴 한데 일부 이제 학생들은 이제 그게 이제 뭐 수행평가에도 상관이 없으니까 별로 이렇게 약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제가 이론을 하는데 수행평가랑 연관이 있는 이론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온라인 수업이 좀 더 길어진다면, 만약에 길어진다면 일단 지금 파나를 하면은 또 여러분들 그 오토마티즘이라고 하는 기법을 학습을 할 건데 그 개념도 사실은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자동기술법이라 해서 그냥 뭐 무의식적으로 이제 어떤 대상을 표현을 하는 건데 그 개념 자체는 또 설명할 게 없는데 그 배경이 된 미술 사조가 있습니다. 뭐 초현실주의라든지 다다이즘의 영향도 조금 받고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거를 설명을 드리려면 이제 좀 미술사를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잠깐 미술사를 설명을 할 건데 아예 그냥 그 내용만 할 것인지 아니면 좀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아예 배경을 좀 깔아놓고 진행을 할지는 조금 이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거 이제 만약에 더 길어진다면 제가 그 네이버 폼으로 설문을 작성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좀 받을 생각이긴 해요. 자, 오늘 그래서 뭐 이 설명만 하는데 벌써 10분 정도 지나가고 있네요. 8분. 그래서 뭐 잔소리는 뭐 여기까지 하고 바로 이제 설명 드릴게요. 그리고 수행평가는 일단 지금 3개로 잡혀 있는데 혹시 이제 모르겠습니다. 한 2개로 줄일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은 수행평가가 100%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줄이지는 않으려고 해요. 그 좀 하나에 이제 50%면은 좀 너무 과하잖아요. 이제 네. 그래서 그건 아직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정해지면은 다시 공지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파나를 보죠. 파나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그림이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파나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이름에서도 느껴질 수 있어요. 판화 이제 있는 그대로 하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판에다 그리는 뭐 그림이란 얘기죠.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뭐 지화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종이에다가 그리는 혹은 이제 뭐 캔버스화 이런 식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판화는 특별하게도 그 어떤 판이라는 어떤 매체,
그 매체 위에다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또 뭐예요? 판화에서 판 자체가 그림이 되진 않죠. 물론 판 자체에 그림을 그려서 그걸 작품으로 만드는 작가도 현대에 와서는 있습니다. 그냥 그 판형 자체를 작품으로서 보여주시는 작가들도 계세요. 현대 미술에서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판화에서 판은 그림이 아니라 그림을 찍어내는 어떤 매체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어떤 그 그림이나 어떤 그 작품은 간접적으로 찍어낸 이미지를 우리가 갖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간접성이라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또 복수성이라는 것도 갖게 되죠. 그게 이제 판화만의 어떤 독특한 특성입니다. 그리고 판화라는 것은 판을 어때요? 크게는 이제 그리는 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판 같은 데는 뭐 이제 수성과 유성의 어떤 반발 작용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물감, 유성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형식으로 해서 실제로 그 판에다 그림을 그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오목파라든지 아니면 공판화라든지 혹은 이제 블록판화라든지는 다 판을 어떻게 조각을 하거나 깎아내서 그 판을 약간 좀 파낸다는 개념으로 판을 제작을 해요. 물론 이제 그 오목 판화에서는 일부는 이제 좀 그냥 송곳 같은 걸로 그림 그리듯이 이제 드로잉 같은 형태도 되는데 이제 인그레이빙이라고 해서 뷰린이라는 좀 강한 쇳덩이로 이제 조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조각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거는 드로잉적인 성향보다는 왜냐하면 그게 좀 섬세하기 때문에 힘을 줘서 이렇게 철판을 좀 깎아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목판화는 완전히 다 조각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약간 판화는 판화인데 입체적인 작업을 좀 요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깎아낸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형태를 깎아서 어떤 걸 만들어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조각적인 특성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화는 조금 어떤 회화랑은 좀 차이가 있다. 이걸 좀 아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영어로는 이제 프린트라고도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프린트 마킹, 프린트 마킹이라고도 하기도 마킹은 뭐 이거 찍어내는 걸 얘기하죠. 메이킹, 프린트 메이킹, 죄송합니다. 말이 없죠. 그리고 드렁크 그래픽, 이건 이제 뭐 독일어라는데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불어로는 에스탕프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판화에서 자주 쓰여요. 뭐 이제 독일어는 이거 잘 안 쓰는데 어쨌든 에스탕프라고 해서 이거는 원래 이제 판화 자체를 의미를 하는데 요즘에는 약간 그 복제품이라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요. 에스탕프가 그래서 뭐 약간 가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미테이션이 뭐 이 개념에 조금 속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에스탕프는 원래 이제 판화라는 의미인데 판화가 이제 복수성으로 찍어낸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가짜를 양산한다라는 의미로 요즘에는 좀 약간 바뀌어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판화 중에서도 프린트 메이킹이라고 하지 않고 에스탕프라고 하는 어떤 작품들은 다 이건 이제 오리지널 판화를 좀 얘기를 하고요. 요건 이제 오리지널 판화가 아니라 그 판화를 다시 모방한 판화를 보통 에스탕프라고 해요. 요즘에는. 근데 이제 뭐 크게는 이것도 이제 판화의 개념이다. 근데 뭐 요즘에는 그렇게 또 불린다. 이걸 아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판화의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볼록판화는 이제 볼록한 면에 잉크를 발라서 그 위에 종이를 올린 다음에 이 볼록한 면에 있는 잉크가 여기에 묻어서 볼록판화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오목판화는 오목한 면에 잉크가 고여서 이제 종이에 그 잉크가 묻어가지고 찍히는 원리인데 제가 보시면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얘도 사실 반대로 보면 얘도 여기에 위에 보면 여기도 볼록인데 얘는 왜 여기 고이고 얘는 왜 여기 안 고여요? 선생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당연합니다. 그 생각을 하는 게. 근데 왜 그러냐면 이 그림이 좀 불친절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얘는 한 10배만 확대한 이미지라면 얘는 한 100배를 확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구멍의 간격이 어떻다. 얘가 더 작다. 사실 상대적으로 얘는 거의 여기서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인 거예요. 요만큼. 굉장히 조금 파인 겁니다. 얘는 그에 반면에 굉장히 많이 파였죠. 그래서 여기 잉크를 같이 똑같이 바르면 여기에도 잉크가 이렇게 스며듭니다. 여기 이렇게. 그렇죠. 스미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 깊이가 깊기 때문에 여기까지 종이가 내려가서 뭐 묻으려면 묻을 수도 있어요. 그런 효과를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거의 잘 묻지가 않아요. 왜? 이게 깊기 때문에.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게 먼저 묻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어때요? 얘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 높이 차이가 크게 안 나요. 그래서 요 위에 잉크를 바르고 요 위에를 이렇게 어떤 뭐 거친 천으로 이렇게 닦아내면 여기 위에는 깨끗해지죠. 근데 이 안에 있는 것까지 닦입니까? 잘 안 닦여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잉크가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 남아있는 거에 눌러가지고 압착을 해서 프레스기로 이렇게 찍어내면 여기에 있는 잉크가 여기 묻는 거예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뭐 책상에 어떤 낙서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책상에 칼질을 하다가 책상에 이렇게 흠집이 났습니다. 칼자국이. 근데 내가 거기다가 뭐 주스라든지 뭐 물감을 쏟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휴지를 이렇게 싹 닦았는데 닦았을 때 그 칼질을 한 책상에 칼질이 되어 있는 부분에는 얇게
홈이 파여있죠. 지금 오목파나 여기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는 어떻습니까? 뭔가 그 잉크라든지 내가 흘린 그 물이 여기에 고여가지고 안 닦입니다. 그쵸?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묻어 있어요. 그 고인 부분에.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아예 그 고인 부분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흡수해서 닦아야 닦이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판에 그런 식으로 얇은 어떤 그 흠집을 내서 그 흠집에 잉크가 고이게끔 만든 다음에 요 위에 그 종이를 올려서 다 압축해서 찍어내면 거기에 있는 고인 게 여기 딱 묻어가지고 찍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면은 닦아서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적은 공간에 이제 고여 있는 이 잉크들이 이 종이에 묻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좀 이 골이 커서 잉크가 고이지 않는데 얘는 골이 굉장히 그 평면이랑 좀 차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잉크가 고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윗면은 넓고 우리가 닦으면 닦이기 때문에 그 윗면은 닦아서 깨끗해지는데 요 안에는 이제 닦이지 않으니까 여기 고여가지고 고인 잉크가 여기 종이에 묻어나는 원리를 사용한 게 이제 바로 오목파나입니다. 그럼 어때요?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아까 이게 몇 배라 그랬어요? 이건 한 10배. 그럼 얘는 100배라 그랬죠. 그럼 얘보다 얘가 어떤 게 더 둘 중에 어떤 게 더 세밀할까? 바로 당연히 얘가 더 세밀하겠죠. 얘를 세밀하게 만약에 묘사를 한다면은 이 선 자체가 얘는 굵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 여기 있는 굵기 차이를 내야 되니까. 만약에 얘처럼 얇은 굉장히 이거는 진짜 그 볼펜 같은 선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볼펜 같은 선을 이제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를 정말 이렇게 얇게 조각하면 되긴 하겠죠. 근데 그렇게 좀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이게 만들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약간 거칠거칠한 느낌이 나고 얘는 약간 디테일한 느낌이 나는 그 표현을 주기에 좀 적합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평판화는 여기 보시면 잉크가 그냥 여기 이렇게 땡 하고 올라가 있죠. 이거 뭐 어떻게 올린 거야? 그냥 방울을 만약에 뭐 스프레이 같은 걸로 찍어서 올린 것 같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아까 제가 앞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배수성의 원리라고 해서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죠. 그 특징을 이용을 한 판화라고 보시면 돼요. 이 평판화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수용성 성분은 이제 기름을 밀어내고 어떤 지용성 성분도 물을 밀어내는 그런 형태로 취해서 그 서로 그 자기의 영향을 침범하지 않게 되는 그런 속성을 이용을 한 건데 쉽게 얘기하면 처음에 이 판은 보통 이제 석판화라고도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석판, 말 그대로 돌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돌판 중에 그 석회석으로 만들어진 그 돌판이 있어요. 이렇게 빤빤해가지고 옛날에 처음에 이제 평판은 거기다가 작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석판화가 물이랑 좀 친해서 거의 물을 이제 그 수용 성분을 이제 좀 잘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 석판화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다가 작업을 한 것도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어떤 판화가가 판을 닦다가 판을 이렇게 닦는데 판에 있는 잉크랑 물에 있는 잉크랑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잉크에는 물이 묻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해냈어요. 거기에서 이제 착안을 해서 이 평판을 만든 거긴 한데 어쨌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내가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그릴 거예요. 여기다 뭐 이렇게 쫄라맨을 그린다. 이렇게 그린다면 예를 들면 그럼 이 쫄라맨을 그린 부분은 이제 유성 잉크 같은 걸로 이제 내가 이미지를 그린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 주변에는 그 수성을 강화시켜준다고 해서 수성 성분인 어떤 액체를 발라줍니다. 우리는 흔히 아라비아 고무액을 발라줘요. 아라비아 고무액은 이제 수용성 물감에 다 들어있는 어떤 성분인데 그거는 이제 물이랑 그 수용성이 높아서 물이랑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물에는 굉장히 잘 녹아요. 그래서 그런 액체를 이 주변에다가 이제 발라주면 나중에 여기 물을 바르게 되면 그 물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수용성인 애들이랑 이렇게 친구가 하고 싶다 그랬죠? 그래서 친해지고 싶으니까 아라비아 고무액을 바른 부분에는 물이 모입니다. 물이 모여요. 근데 유성 이미지로 그린 부분에는 뭐가 모여요? 기름이 모이겠죠? 그럼 이제 잉크를 한번 이렇게 쫙 깔습니다. 쫙 깔면은 애초에 이 수용성의 부분에도 잉크가 잘 묻질 않아요. 그리고 나서 물을 이렇게 딱 바르고 잉크를 또 바르고 물 바르고 이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수용성이 강화된 이 부분에는 계속 그 물이 닿으면서 여기가 좀 더 명확해지고 여기에는 기름이 또 계속 닿으면서 여기가 더 명확해집니다. 그러면서 디테일한 그림을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평판화는 지금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뭐 이 책 이미지라던가 이 책 이미지에서도 뭐 어떤 건 이제 그냥 잉크젯이라고 해서 잉크를 쏘아서 찍는 것도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잡지 같은 거 있죠. 잡지 같은 거나 아니면 전단지 이런 건 다 그 옵셋이라고 해서 이 과정을 한 번 더 거친 거를 말해요. 평판화에서 예를 들면 판화는 전부 다 예를 들면 내가 여기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근데 이 삼각형을 여기다 찍어내면 어때요? 반대로 찍히죠. 이미지가. 근데 옵셋 인쇄는 요 반대로 찍힌 거를 한 번 더 찍어서 예를 들면 얘 여기다가 이미지를 찍었어요. 찍었는데 요 찍은 거를 또 다른 데다 또 찍으면 어때요? 원본에 있던 거에서 좌우가 또 반전되고 여기서 또 반전되니까 원본에 그렸던 그 좌우 반전이 안 되고 그대로 나오겠죠. 옵셋 인쇄는 바로 그 개념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쨌든 거기서 사용하는 게 이 평판화의 기법이에요. 거기서 똑같이 수용성을 강화를 하고 어떤 부분은 그 유성을 강화해가지고 그 유성의 이미지를 종이에다 탁 이렇게 찍어낼 수 있게 만드는, 그것도 뭐 나중에 뭐 설명의 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 근데 어쨌든 전단지에 큰 게 활용이 된다 오늘날에는. 어쨌든 앞서 설명한 것처럼 물이 계속 닿는 이 수용적인 성분이랑 기름이 닿는 이 지용적인 성분을 계속 서로 강화를 해서 물을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하면서 서로 그 부분을 강화를 시켜주면서 그 이미지를 명확하게 만든 다음에 탁 찍어내는 그 원리다. 이거는 이제 좀 말로 설명드리면 좀 이해가 힘들 수도 있는데 개념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성으로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따라서. 그럼 이 그림은 이제 딱 끼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그렸던 판에는 요 유성 성분이 이렇게 스며들어 있어요. 이렇게 딱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수용동 또 아라비아 가루를 이렇게 쫙 뿌리면은 유성이 있는 부분에는 그 가루가 또 붙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유성은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 주변에 이제 또 수성이 된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물을 바르게 되면 물은 당연히 어디입니까? 얘는 기름이 발라서 여기는 기름 성분이 이렇게 미끌미끌하게 발라져 있는 거예요. 이 표면에. 그럼 여기 물에서 여기 바르면은 물은 기름 밀어내잖아요. 그럼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막 팅하고 튕겨 나가요. 방수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튕겨 나갑니다. 그럼 얘는 물은 다시 여기 고이겠죠? 그럼 이제 기름은 다시 여기 들어오면은 기름은 또 물 성분이 여기 딱 강화가 돼 있으니까 여기서 텅 튕겨나서 여기로 갑니다. 그렇게 되는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건 없죠, 그렇죠? 자 이제 다음은 이제 공판화인데 우리가 할 게 이제 공판화라고 했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이게 잉크예요. 잉크를 이렇게 밀어 넣으면 여기 잉크가 찍히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은 뭐냐면 얘는 이제 간접적으로 판에 찍어내죠.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종이에 직접 잉크가 묻어서 찍히죠. 얘는 지금 판에다 한번 묻고 판에 한번 묻고 판에 한번 묻고 종이에 찍히잖아요. 그래서 간접적인데 얘는 어때요? 직접적으로 바로 찍힙니다. 어떤 대상 판에다가 찍히는 게 아니라 판에서 바로 그냥 찍히는 거예요. 판에서 이제 구멍이 막힌 부분은 그냥 잉크가 안 들어가는 거고 구멍이 뚫린 부분은 그냥 잉크가 들어가서 종이에 바로 다이렉트로 붙게 되는 그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바로 잉크가 어디에 찍혀서 묻는 게 아니라 바로 찍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얘는 지금 간접적으로 찍히기 때문에 한번 좌우가 반전된다 그랬죠? 근데 얘는 좌우가 반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좌우 반전이 없는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 평판화 중에는 지금 아까 앞서 얘기했던 배수성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도 있는데 그냥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판에다가 이미지를 그냥 그려가지고 하나 찍어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복수성의 개념이 없어요. 이거는 지금 수용성이랑 유성을 강화한 이유는 복수성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유성으로 이미지 한 번 그리면은 얘는 한 번 이미지 찍고 나서 또 물 바르고 잉크 바르면 똑같은 이미지 또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그 방법을 쓰는 것이고 복수성을 필요가 없다. 그냥 한 장만 찍을 거다. 보통 이거를 모노타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노가 이제 하나를 뜻해요. 하나, 1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 장만 찍어낼 수 있는 어떤 판화의 형식을 모노타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바로 내가 다이렉트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종이를 올려서 그냥 바로 찍어내는 것을 그럼 한 장만 찍히겠죠? 왜냐면은 그거는 이제 뭐 수용성을 강화했거나 유성 성분을 강화한 그런 판화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찍힌 대로 그 이미지 찍히고 나서 그 판은 이제 그냥 잉크를 또 찍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미지를 찍을 수는 없어요. 그 사용해서 뭐 다른 이미지를 찍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모노타입이라고 한다. 그런 거는 이제 크게는 이제 평판화로 보기는 하지만 좀 다른 개념으로 봐요. 한 장만 찍는 판화적인 특징이 좀 사라지죠. 예를 들면 우리가 데칼코마니도 어떻게 보면 크게는 모노타입 개념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데칼코마니도 그건 이제 좌우 대칭의 형태를 어떻게 찍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한데 그런 것보다 그리면서도 또 이제 우연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데칼코마니라는 것은 뭐예요? 종이를 반으로 접은 다음에 거기 한쪽에만 잉크를 바르고 딱 잡아서 펼치게 되면 좌우가 똑같은 형태의 어떤 이미지가 나오게 되죠. 그거는 이제 크게 보면 한 번 이미지를 찍어낸다는 개념에서 모노타입과 비슷하지만 모노타입은 그냥 하나의 이미지를 바로 똑같이 찍어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얘는 하나의 이미지가 아니라 반만 그리고 그 반을 이제 접었다 펴면은 하나의 이미지가 되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근데 특징은 크게는 같다. 어떤 특징? 물감을 평면 한 편에다가 바르고 찍어낸다는 원리에 있어서는 아주 크게는 이제 뭐 평판화로 볼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아예 다른 개념이다라고 그냥 알아두세요. 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공판에서 크게 어려운 건 없죠. 여기서 보시기에 스텐실이랑 실크 스크린은 이제 이 구멍이 뚫리는 판을 어떻게 제작하냐 이 방법의 차이예요. 그래서 뭐 스텐실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종이에다 구멍 자체를 그냥 우리가 인위적으로 뚫어서 만드는 것이고, 실크 스크린이라는 것은 어떤 실크천에다가 그 위에다가 이제 감광액이라는 어떤 그 카메라에서 사용하는 용액이 있어요. 그래서 감광액은 뭐냐면 감광한다는 것은 어떤 빛을 쏘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빛을 쏘이게 되면 빛이 쏘인 부분은 이렇게 이미지가 그 감광액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근데 빛이 쏘이지 않는 부분은 그냥 굳지 않겠죠. 그래서 흐물흐물 거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여기다가 판을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검은색 졸라맨 이미지를 여기다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감광기에다가 이걸 넣었어요. 그러면은 빛이 이렇게 쫙 쏘이죠. 근데 내가 여기 이미지 그린 부분에는 빛이 투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빛이. 왜냐면 내가 그린 이미지 때문에 빛이 그 부분에는 통과가 되지 않으니까. 근데 이미지가 없는 부분에는 빛이 투과가 되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딱딱하게 굳겠죠. 그럼 그 딱딱하게 굳은 부분과 흐물흐물 거리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미지를 올린 부분에는 빛이 투과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감광이 안 돼서 그 감광액이 굳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나중에 물로 이렇게 헹궈내면은 그 구멍은 뚫려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미지 그린 그 부분만 구멍이 뚫리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얘는 이제 내가 직접 잘라야 된다는, 스텐실은 잘라야 된다는 제약이 있어서 어떤 디테일한 표현에 있어서는 어떤 내 수공적인 기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또 그 섬세한 작업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반대로 여기 감광에서 하는 거는 그냥 내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 이미지 그대로 올리고 해도 됩니다. OHP 필름 같은 투명한 용지에다가 어떤 이미지 자체만 하나 인쇄를 해가지고 그걸 다 올려놓고 딱 이렇게 빛을 투과시키면 바로 이제 투과가 돼서 거기 이미지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빛이 덜 투과가 되는 곳은 그 굳는 부분도 있고 안 굳는 부분도 있고 이러겠죠. 그러면은 그게 명암의 단계도 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크 스크린은 조금 더 디테일한 어떤 표현까지 잡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직접 이미지를 그리거나 하지 않아도 사진 이미지 자체도 현상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크게는 있습니다. 이 공파나에서는. 뭐 오모파이나에서도 뭐 그런 게 가능하긴 합니다. 뭐 포토 에칭이라고 해서 그런 방법이 가능하긴 한데 그거는 이제 뭐 오늘날에 이제 포토 에칭이라고 이거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파나의 지금 큰 특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책 잠깐 보시면 요건 이제 교과서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성면 제가 안 드렸네요. 교과서에 이제 파나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막 분류해 놓은 게 없더라고요. 지금 이게 감상이랑 비평 수업이어서.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따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책에 있는 거를 이제 발췌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좀 한번 이렇게 보니까 디테일한 설명이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는 충분한 양이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여기 보시면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어떤 파나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파나의 인쇄 기술은 독특한 표현이에요. 왜 독특하다 그랬죠? 간접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어떤 이 판이라는 그 형태 자체가 작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판은 이제 도구일 뿐이고 그 판에 의해서 어떤 이미지가 찍히는 것이 작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면에서는 좀 독특하다고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인쇄의 원리이기 때문에 판이라는 매체를 필요하고 그러니까 인쇄에 찍어낸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판 형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도장이랑 같은 원리죠. 판 자체가 완성 작품 이건 지금 그 얘기죠. 간접 표현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직접 표현이라는 것은 그럼 바로 이미지를 거기에다 그리는 거는 반대로 직접 표현이겠죠. 그럼 모든 회화는 거의 다 직접 표현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모든 판화는 거의 다 이제 웬만하면 간접 표현이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요 뭐예요? 그렇죠. 이 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간접 표현이긴 한데 얘는 직접적으로 종이에 닿으니까 이것도 직접 표현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종이에 직접 잉크가 묻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여러 점을 찍는 복수성, 복수미술 또 그렇죠? 다른 점은 하나만 존재하는데 파나는 여러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중에게는 좀 더 보급이 수월하죠. 그래서 어떤 대중을 계몽시키려는 어떤 사상이 이제 대두를 했을 때는 이 파나의 형식이 굉장히 좀 발전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목판 인쇄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 721년인가요? 그 무구정광대 다란의 경이라고 그 통일신라 시대 때 그 석가탑에서 발견이 된 그 목판 인쇄 자료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목판 인쇄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서양에서는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15세기 때 그 판화가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최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활자 인쇄는 자음 모음을 통해서 찍어낸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한자여서 이 단일 단어 하나하나 이 조각을 해가지고 찍어낸 판화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어떤 그런 판화랑은 좀 개념이 달라요. 오늘날의 판화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일일이 이게 하나의 이미지를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판화는 이 자음 모음 자체를 이제 조합을 해서 하나의 단어를 만들 수가 있게끔 제작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판이 계속 변화가 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우리가 타이핑 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 구텐베르크는 그 자음 모음을 나눠가지고 판화를 찍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이게 그래도 그나마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판화의 형식이랑 좀 유사하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판화 개념으로 좀 인정을 해주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했던 이런 그 판화는 이제 그냥 활자 인쇄로는 뭐 최초일 수도 있는데 어떤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이 판화의 개념에는 조금 부합하지 않는다 해서 서양 애들은 요걸 인정을 안 해요.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긴 최초인데 세계적으로 공인은 잘 안 해주고 있다. 뭐 그 정도는 알고 계세요. 뭐 뒤에 나오긴 합니다. 요 뒤에서.
그래서 하나만 존고하고, 네, 하나만 존재하는데 하나만 찍을 수도 있겠죠. 이 판화를 복수가 가능한데 하나만 찍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일반 대중의 보급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어떤 그 국민들을 이제 계몽시킬 수 있는 어떤 사상이 대두할 때는 이 판화의 어떤 판화가 굉장히 좀 유행을 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무구정강대 다라는 이것처럼 어떤 불교의 어떤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걸 사용을 한다던가, 왜 그것도 있죠. 그 팔만대장경 같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 어제 비장전이라고 하는 그 또 판화도 있어요. 고려시대 때.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유교 사상이나 어떤 그 교리 내용, 그 어떤 우리들이 지켜야 된다는 어떤 그 유교가 아니고 저 뭐야, 성리학 같은 사상, 그런 효행을 좀 이제 전달하는 목적으로, 왜냐하면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미지 자체를 보여줘서 사람들한테 이제 계몽을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걸 그 연속 이미지라고 해요. 그래서 뭐 한 사람이 이제 그냥 한 장인데 한 사람이 이렇게 우리 웹툰 보는 것처럼 여기에 있다 여기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시선이 이동하면서 이동하는 그 어떤 장면을 한 화면에서 다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인간들을 계몽시킬 때는 그런 판화 형식이 굉장히 좀 발전을 하더라. 그래서 15세기 때 독일도 어떤 그 기존에 있던 그 종교 있죠, 종교. 그 종교가 이제 좀 무너져 내리면서 그 종교를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해서 이제 독일에서는 어떤 개신교를 좀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그 개신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어떤 그 교회의 새로운 내용이나 어떤 새로운 교회의 어떤 정신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또 다시 대중적인 매체를 어떤 이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판화가 좀 발전한 경향도 있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화가 중에 뭐 듀러라던가 아니면은 뭐 저 누구야? 구텐베르크 이런 사람, 아니 구텐베르크는 아니고 저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듀러 그 앞에 했던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판화 작업을 많이 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이런 대중들에게 보급한다는 이런 장점 때문에 그렇게 판화가 발전을 한 거예요, 독일에서. 그러니까 복제품과 원형에 대한 개념이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판화는 계속 찍어낼 수가 있으니까 작가는 그래도 작품의 가치를 부여를 하려면 이걸 한정판으로 찍어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오늘 찍을 수도 있고 내일 찍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맨날 찍어낸다 하면 이거 가치가 없겠죠. 그냥 무슨 전단지 수준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니까 그런 거를 떠나서 이제 어떤 원형이라는 어떤 개념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판화도 복수지만 이 복수에도 원형이나 원본 오리지널을 매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60년대에 미술인 협회에서 원칙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전부터 이제 뭐 어떤 그 에디션이라는 개념은 사실 이렇게 존재는 하긴 했어요. 근데 이때 국제적으로 협회에서 딱 법으로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판화 어떤 예술 작품을 인정을 할 거야 하고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작가의 시그니처 사인이랑 그리고 에디션 매수를 넣어야 되고, 그리고 1년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서 1년 번호를 하면 인쇄 매수랑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500장 찍을 건데 이 500장 중에서도 얘가 몇 번째다라는 그런 어떤 번호가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된 매수의 인쇄가 끝나면 판을 파기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걸 500장을 찍기로 했어요, 판화를. 근데 500장을 내가 다 찍었습니다. 근데 500장 다 찍고 나서 내가 이걸 더 찍을 수도 있겠죠. 내 마음대로. 근데 더 찍지 않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오리지널을 제작한 이 판이 있습니다. 그 판에 위에다가 이제 CP라고 적거나 혹은 이제 X자를 그어요. 이제 CP는 무슨 약자냐면 cancellation proof라고 해서 proof는 이제 증거를 의미를 하잖아요. cancellation은 말 그대로 cancel, 취소하다라는 그 동사를 레이션 해서 명사로 만든 거죠. 그래서 취소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판을 이제 더 이상 찍지 않겠다는 그 의지를 표현한 판을 이제 CP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CP라고 적거나 아니면 그냥 X자 해서 그 판을 망가뜨린 거를 마지막에 만들고 그러니까 판을 망가뜨린 다음에 마지막에 그 판 망가뜨린 거를 찍어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면 판을 파기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에디션 종료를 알리는 명확한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것도 바로 그거고, 에디션 종료를 한 다음에 그 증거로 그 캔슬레이션 프루프를 하나 만들어서 남겨놓고 그걸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건 내가 500장 찍어서 판 없애버렸고 그걸 인증하는 여기 캔슬레이션 프루프도 있으니까 이건 더 이상 찍어낼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치를 인정해줘라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64년에 뭐 유네스코에서 뭐 이렇게 또 세부 원칙, 여기서 또 추가로 세부 원칙을 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작가가 스스로 작품을 제작해야 된다. 누가 이제 대필로 이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작가가 보관한 작품은 뭐 AP, 뭐 아티스트 프루프라고 해서 전체 에디션 10%. 이건 또 뭐냐면,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작품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500장짜리 내가 만들었어. 근데 이거 500장짜리 만들었는데 이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에디션 중에서 하나를 보여주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팔 수 있는 거 500개를 만들었는데 사람들한테 소개해줘야 되는 작품도 필요하니까 그런 거는 이제 그 부수에서 빼겠다. 그래서 전체 에디션은 포함이 되진 않아요. 근데 10% 이내로 제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내가 500장을 찍을 거예요. 500장을 찍을 건데 여기서 10%는 몇 개예요? 50개죠. 그러면 여기서 AP, 아티스트 프루프는 50개는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에디션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체 확실하게 우리가
그 시중에 공급이 되는 작품은 500장인데 그 500장 중에서 50장은 더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50장은 AP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AP라고 적혀 있는 작품은 그 작가가 보관하는 작품으로서 어떤 견본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작가 자신이 그냥 기념용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50장을 넘을 수가 없다. 전체 부수의 10% 이내로 찍어야 된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AP를 한 500장 찍고 에디션도 500장 찍으면 이게 사기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AP를 팔 수도 있겠죠. 뭐 임의적으로. 물론 팔면 안 되지만. 근데 어쨌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방지하고자 10% 이내로 찍어내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전체 에디션 포함시키지 않으니까, 통용이 되는 건 사실은 550장일 수도 있죠. 500장의 에디션이 있으면. 그리고 인쇄를 다른 공방에 맡겼을 때는 그 공방 이름을 작품에 기입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그 이미지를 판화로 만들어주는 그 공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이미지 그린 거를 공방에다 맡기면 그 공방 사람들이 그 이미지를 보고 나서 판화에다가 인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그 공방의 이름을 작품에 기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그리긴 그렸는데 내가 이 판을 직접 제작한 거 아니고 내가 공방에 맡겨서 그 공방에서 이 작품을 제작한 거야 하면은 이때 공방의 이름을 작품에 기입하는데 보통 어떻게 하면은 그 촌마크라고 하는 거예요. 공방의 마크를 이제 촌 마크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 웹 스탬핑이나 아니면은 뭐 엠보싱 스탬핑 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탬핑은 뭐예요? 스탬프가 도장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도장 같은 걸 찍어낸다는 의미인데 웹 스탬핑은 이제 여기 이 종이를 적셔가지고 거기다가 그 왜 금박 같은 걸 여기다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 상장 같은 거 보시면 여기에 막 이렇게 밑에 이렇게 막 무슨 훈장 같은 거 이렇게 달려 있죠. 반짝반짝하게. 근데 그게 이제 다 웹 스탬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엠보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왜 우리가 그 종이에 그냥 빤빤한데 여기에 음영으로 이렇게 눌려가지고 압축을 시켜가지고 어떤 글자가 보이는 것들이 있죠. 뭐 어떤 패키지 사면 그렇게 돼 있는 포장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보통 엠보싱 그 스탬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건 잘 안 써요. 물론 판화에서는 쓰긴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장을 찍거나 아니면은 그 웹 스탬핑 해가지고 그 어떤 그 반짝반짝거리는 이미지로 공방의 이름을 작품에 새겨 넣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혹시 뭐 그걸 전체적으로 볼 일은 사실 없긴 한데 판화 작품을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뭐가 이렇게 찍혀 있다 사인 외에 그런데 그거는 이 사람이 직접 그린 게 아니라 어떤 공방에 맡겼구나. 그래서 요거는 그 공방을 의미하는 어떤 그 마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한된 수로 인쇄된 원형은 다음과 같이 연필로 표시한다. 그러니까 연필로 표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사인을 볼펜으로 했어요. 그러면 볼펜은 뭐예요? 잉크잖아요. 잉크이기 때문에 어떤 내가 한 사인조차도 복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제하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시그니처는 연필로 표시를 합니다. 연필은 그 판화로 찍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누가 뭐 이렇게 그렸는데 사인을 지우고 뭐 내가 내 사인에 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런 것까지는 뭐 이제 논외로 하고 그런 거는 이제 뭐 가품이 되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근데 어쨌든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판화는 그 내가 직접 이 작가가 참여를 해서 내 작가 사인이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화는 찍어내긴 했지만 내 사인이 들어감으로써 이거는 진품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사인은 연필로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부수도 보통 다 연필로 해요. 그래서 이거는 찍긴 찍었지만 내가 연필로 직접 내 작가가 이제 개입을 해서 이렇게 한 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AP 뭐 이건 위에서 얘기한 거죠. 참고 작품. 그리고 불어로는 뭐 EA라고 쓴다고 합니다. improve the artist, improve 뭐 증명하다라는 의미를 넣은 것 같아요. 또 뭐 HC, 홀스티, 커멀 이거는 이제 보통 번역을 하면은 비매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HC도 자주 쓰여요. EA는 좀 자주 안 쓰이긴 하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이걸 쓰겠죠. 네, 어쨌든 보통 이제 AP라고 많이 적혀 있습니다. HC나 비매품이다라고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 밖에 시험 인쇄 이건 이제 뒤에 이제 시험 인쇄는 이제 트라이얼 프루프라고 해서 뭔가 트라이얼이라는 것은 한번 시도해보는 증거. 그래서 한번 시험해보는 거죠. 시험 인쇄는 이제 TP라고 적습니다. TP.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여기 작품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 작품 밑에 이제 바로 중앙에는 제목을 쓰고 뭐 여기 왼쪽에는 보통 이제 에디션 넘버를 쓰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연도랑 시그니처 사인이 들어간다. 보통 이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뭐 작가 마음대로 뭐 제목을 여기다 쓰고 뭐 이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크게는 요 툴을 따라요. 이 룰을. 1교시가 끝났습니다. 뭐 이거 설명했는데 1교시 끝났네요. 그래도 아직 우리는 40분 안 됐으니까 요것만 설명하고 제가 끝낼게요. 여기 볼록 하나 전까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보다 시간이 더 늘어났네요. 저번에 오목 하나가 제가 설명드렸는데 아까 잔소리가 심했나? 그래서 뭐 아까 뭐였죠? 시험 인쇄물, 시험 인쇄물임을 뜻하는 뭐 TP, 트라이얼 프루프 혹은 이제 SP도 똑같습니다. SP도 트라이얼 프루프랑 똑같아요. 스테이트 프루프. 한번 이제 뭐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그리고 교환을 위해
인쇄한 것은 맞아 PP. 이거는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보통 이제 프리젠트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프리젠트 프루프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프레젠테이션은 이제 뭔가 내가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AP랑 제가 보기에는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요거는 조금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제가 어제 이거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깜빡했네요. 그래서 뭐 판화의 작업은 기본 뭐 판재 관계가 깊다. 그러니까 판재라고 하는 것은 보통 판의 재료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거를 나무로 만들었냐, 혹은 쇠로 만들었냐, 혹은 뭐 돌판으로 만들었냐 하는 그 판재 자체는 이제 그 판의 어떤 재료를 의미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크게 블록 판화냐, 뭐 오목 판화냐 요거로 쓰더라고. 근데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판재라는 것은 재료를 의미해요. 그래서 뭐 나무로 만들어진 판, 돌로 만들어진 판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뭐 기법 분류는 뭐 판재에 따라 분류해도 크게 다르지 않으면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보니까 여기서는 판재를 이제 블록판이냐, 오목판이냐 요거로 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기법의 종류 나 형태의 종류고 판재 자체는 이제 뭐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뭐 쇠로 만들기도 하고 쇠에다가 블록판을 할 수도 있긴 하죠. 물론 이제 어렵지만 쇠를 이렇게 깊게 파내야 되니까 어렵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개념이 나뉘어 있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블록파나 오목파나 뭐 평파나 뭐 공파나 뭐 이렇게 배우도록 하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그러면은 뭐 여기까지만 하고 자, 다음 시간에 요거는 한번 확인해서 가지고 올게요. 제가 보기엔 이게 오타지 않을까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선물하는 것은 PP다. 교환을 위해 뭐 교환이라고 의미를 하는데 보통 이제 선물한다는 의미에서 PP를 쓰기도 해요. 근데 이것도 다 한정 부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는 또 안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마저 하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또 두 번째 찍었는데 아마 조금 업로드가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지금 바로 2교시인 친구들이 있어서 어쨌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